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지난 4월 달인가요? 4월 달에 우리 유다현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 뭐 어디서 몇 번 같이 얘기를 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를 기억을 하고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유 선생님 부탁하니까 이제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명단을 이제 회원님들 명단을 보내면 아이고 나 여기서는 얘기 못하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흔하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학장 한 번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평교수로 이제 작년 30여 년 강의하다가 이제 마친 사람인데, 대학 총장님들 쭉 계시고 무슨 장관 하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나한테 제가 가서 이분들한테 얘기할 게 뭐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약속했으니까 또 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약속을 덕하니 했는데 그렇게 명단이 보내는데 지금 와서 나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 어른들 앞에서 그저 되는 얘기건 안 되는 얘기건 제가 얘기를 좀 이제 하던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한 게 제가 공부한 거는 자취성관밖에 없습니다. 자취성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 시절에 대학원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박사학위까지 자취성관만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자취성관 가지고 이제 294권이 됩니다. 그걸 갖다 이제 미련스럽게 그것만 앉아서 번역을 해가지고 또 번역해서 했더니 출간해 준다는 출판사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집에 있는 거 정년 퇴임하는데 정년 퇴직금 나온 거 몽땅 다 들어서 이제 그치. 이제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 제목도 또 이제 이단 선생이 자취성관 제가 자취성관 한 건 이제 세상이 다 아니까 그걸 가지고 지도자가 그래서 내가 감히 어떻게 지도자가 알아야 될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벌써 지도자이신데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한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중국사 전공을 했는데 요새 이제 이른바 대통령도 바뀌고 해가지고 4강 외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신문에 참석하셨던 분은 이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에 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됐는지 사실 제가 뭐라고 그건 좋다 많다 적다 할 수 없는데, 중국에 관한 공부를 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편안하게 들어요. 그래서 중국에 관한 얘기를 좀 이제 하긴 해야 될 텐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되짚어보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을 갖다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틀이 있어야 돼요. 중국을 이제 보려면 틀이 있어야 돼요. 그 틀을 가지고 할 때 제가 공부한 건 자취성관밖에 없으니까 그 틀을 가지고 좀 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제목을 갖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 속에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존재하게 되고, 이것이 그래도 좀 죽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죽지는 말아야. 쳐올라서 커지면 더욱 좋지만 최소한도 우리 역사 속에서 몇 번 동안 망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다. 그리고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걸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로되 그걸 지금 자랑할 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만석군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다 팔아먹고 백석군이었다. 내려와서 다 팔아먹고 여기저기 가서 문전걸식한다. 만약 그런 집안이라고 하면은 그 문전걸식하는 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는 만석군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천석군이었다고 자랑한들 뭐가 되느냐? 오성문 망해가는 집안 자식이로구나. 망해가는 집안 자식이로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 훌륭한 조선들 가려야 됩니다. 기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궁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 나라. 그런데 중국은 우리하고 최소한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웃하고 있으니까 땅으로 어떤 때는 얻어맞기도 하고 우리 때는 뭐 가서 좋게 지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2000년을 가까이인데 적어도 뭡니까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우리하고는 단절된 상황입니다. 단절된 상황이 얼마 계산되느냐 하면 적어도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에 그 수교가 된 1992년까지 35년을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 우리가 교류 안 하고 왕래 안 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영향을 안 미칠 거냐 35년 동안. 당연히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이에요. 깜깜이 세계예요 중국은. 3년. 그래도 그 후에 이제 지금 25년간 수교해서 25년간 됐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국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말하면 생각이나 연구가 어느 정도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하는 절대적 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적 조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외교관계는 무슨 겉으로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고 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가들의 말하면 정치가들의 말하면 외교적 그 언사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 진정한 그 의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1972년에 중국에 대만에 유학을 가면서 그때였는데 우리나라에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요.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하는 나라가 하는 학교가 대학이 서울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외대하고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어 공부한다면 그 미쳤나? 수교도 안 되는데 거기서 뭘 해서 밥 벌어먹고 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말하면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제 우리 사회 지도층이시니까 잘 아시는 대로 닉슨이 중국에 핑퐁 외교를 하면서 갈 때에 닉슨 혼자 덜렁덜렁 가가지고 핑퐁 외교가 성공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듣기로는 그 핑퐁 외교를 해서 닉슨이 미국에 가기 위해서 중국 전문가를 새로이 5,000명을 길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저쪽에 천안문강에 가서 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저기 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저 어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했는데 중국을 얼마나 알고 갈까? 모르고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외교 수산을 했겠죠. 당신 고생해서 당신 참 훌륭해. 그 말이야 누구는 립서비스라고 그래요. 립서비스 받고 오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번에 외교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니까 이제 그리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중국에 관한 베스트셀러라고 한 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10만 부가 팔렸대나 어쩌나. 그래서 가서 샀죠. 2시간이면 읽을 게 없어요.
10년 잡담이야. 중국 가서 중국어를 배우는데 뭐 중국어 단어가 뭐 어떻고 뭐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밥을 먹는데 뭐 어떻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말의 욕구가 그만큼 심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참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제가 정년한 지 12년인데 요새도 뭐 여기 뭐 얘기하면 욕심이 많은 PPT를 갖다가 얘기하려고 135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분 얼마 하라 100분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100분 동안 도저히 안 해요. 이게 3시간을 해야 이게 3시간 4시간을 해야 제대로 설명을 할 텐데 하여간 뛰겠습니다. 공동명 뛰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래 잘했네.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저는 중국을 일단은 성공한 나라라고 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성공을 했고 중국도 성공한 나라고 미국 러시아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그럼 중국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제 2차 대전 전에 1850년 이후에 중국은 이른바 열강에 의해서 이른바 과분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이조각처럼 이렇게 쪼각쪼각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에 지금 칭다오에 가면 칭다오 맥주가 좋아요. 왜 그래요? 독일 사람들이 가서 저희들 먹으려고 맥주 공장 만들었다가 중국 사람 물러나니까 그거 이어받아서 만들어서 칭다오 맥주가 좋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일본이 먹었죠. 영국이 먹었죠. 프랑스 하죠. 이른바 쪽쪽 났는데 요새 이제 중국에 이제 군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느 교수님 보고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책을 좀 내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보면요 중국이 진짜로 풍전등화 같이 망해가려고 했던 시절이 1911년 청만에서부터 시작하면 1850년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1950년까지는 그랬죠. 하여간 1950년까지는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지도 보시면 맞죠.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중국의 영토가 얼마냐면 960만 평방킬로입니다. 우리 남한의 면적은 96,000 평방킬로 다 아시는 대로 우리의 꼭 100배입니다. 영토 크다고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요만한 바위섬 하나 가지고도 지금 국제전쟁이 일어날 판이잖아요. 근데 그게 100배 되는 나라가 되는데 그걸 성공 안 했다고 그놈들 과학기술도 없고 아직도 무슨 미개한 거고 문화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지고 무시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래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 이건 면적 통계입니다. 이거 저쪽에 있는 게 한국이고 이제 중국 960만 평방킬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지구 인구는 지금 13억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저 얼마 전에 애들이 캐나다에 갔더니 이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중국 사람만 오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인구가 국력입니다. 인구가 국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1970년대에 대학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와서 강의를 때 그때 한참 뭐를 했는지는 둘 만나 잘 기르자 하고 그냥
정부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양 과목에 가서 그랬어요. 저 미쳤다. 정부 미쳤다. 너희들 많이 나라? 그째 새파란 젊은 교수가 하는 말이 너희들 많이 나라? 야 먹고 살 거 없어? 그럼 밀항을 해서라도 미국 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1000만 명만 우리 가서 살자. 죽일 건 살릴 거냐? 밀항에 들어가서 10년만 살면 우리 거기 가서 살 수 있는데 미국 가서 우리나라 인구 1000만 명만 가서 살면 그 땅 싸우지 않고 총 안 가지고 우리 땅 되는 거야. 뭔 소리야? LA 가보시면 더 아시다시피 LA 가서 영어 한마디 안 하고 살 수 있는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구를 국력으로 보지 않았던 우리 당시의 지도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반성문 하나도 안 써요. 나라의 꼴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성하는 거 맞습니까? 이 가운데 혹시 또 그 당사자가 계신지 모르겠다. 장관 하시는 안 계세요? 하시더라도 내일을 모르습니다. 인구 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데 영토도 그럼 지금 중국이 큰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됐느냐 그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너희 중국은 960만 평방킬로 가져라 라고 땅 띄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그렇게 했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매일같이 24시간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냐면 BC 1000년 시기에 중국의 나라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동그라미 친데 이게 호경이라고 하는데 저기가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도읍지입니다. 도읍지입니다. 조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 보세요. 이것은 전국시대로 와서 요만큼입니다. 지금 이쪽 광동성 이쪽은 하나도 차이 나고 춘추 전국시대 이랬어요. 자 조금 더 내려갑시다. 이건 전국시대, 춘추시대, 이건 전국시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전국시대 이후에 영토국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철기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토국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요만큼 빨간 원에 있던 춘추 전국시대에 말하면 오늘날은 저거에 3배 내지 5배 정도의 영토를 가졌는데 이런 나라를 성공하지 않았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뛰겠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아시아의 중심 노릇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당나라가 아시아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뛰었습니다. 이거 당나라 저기고. 그래서 이 당나라 때 우리 당나라 때는 우리가 신라 시대, 고구려 시대 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당나라의 교통도를 보십시오. 그때는 벌써 실크로드라는 게 한대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완숙해서 지난번에 이런 에피소드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같은 학교의 음악대학 교수님이나 국악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언제 한번 저쪽 서역 지역에 갔다 오더니 저보고 권 교수님 왜? 그러더니 서역에 가니까 말이야 한국 음악이 있어. 신기해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당신 좋은 거 발견했네? 네 그랬어요. 우리 신라 사람이 거기까지 갔어. 뭐 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라에 와서 배웠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나라라고는 호수에 각 당나라 주변의 음악이 모여요. 신라악, 백제악, 고구려악이 당나라 구부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음악을 통틀어 한 건데 거기에는 저쪽 서역 지역의 음악도 들어와요. 우리 요새 다른 나라 문화를 갖다 배우거나 할 때 미국 가면 됩니다. 미국엔 세계의 문화가 집중되니까 거기 가서 중국 공부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거기 가서 미국 가서 영국 공부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 호수니까.
영국 안 가고 또 중국 안 가고도 미국 가서 중국 공부하고 영국 공부하는 사람이 꽤 많아. 그것이 호수의 효과라고. 중국은 당나라 때문에 이미 호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 나라를 갖다가 왜 성공했을까?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그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보자. 요새는 이제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라고 우리 얘기하고 컴퓨터가, 저도 이제 컴퓨터를 씁니다만은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사람 머리 회전 속도도 빠르잖아요. 지난번에 알파고의 문제는 바로 바둑의 수를 계산하는 수백 대의 컴퓨터와 제일 바둑을 잡는 누구죠? 예? 이세돌인 거고 아무것도. 이세돌이 사람끼리 제일 잘하죠. 근데 그 계산하는 컴퓨터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점점 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결국 뭐 여러 가지 해서 이게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경향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중국을 알기 위해서 중국의 빅데이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저장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손으로 써놔야 됩니다. 그게 책입니다. 중국에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온갖 책이라는 책을 다 와서 이것을 갖다 다 손으로 뺏겨서 4군데의 창고에 넣었다고 해서 사고전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요새는 저 사고전서 책이 내 요만한 컴퓨터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그 일일이 뒤져가지고 뽑아가지고 쓰고 그랬어요. 전혀 내 연구실에 앉아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알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하는데 결국은 뭐 이제 뭐냐? 역사책을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요. 이거 뭐 책이 이런 정도로 많아요. 옛날 같은 이게 이제 이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말하면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지. 이건 많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역사책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역사책이 왜 공부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 전공을 해가지고 역사 공부하는, 어떤 사람은 우리 조상 자랑하려고 역사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그래 할아버지 만사 뿌리고 너는 비룡뱅이면 뭐냐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애국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일제시대에 아와 피와의 투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민족 정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는요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철학이고 정치입니다. 철학과 정치를 역사하고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과거의 주관적인 상황이 없이 이걸 갖다 분석해야 말한 제대로 된 말한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역사는 지난번에도 무슨 국정교과서가 어떠냐 아니니 하고 맨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우리 역사 수준이 이 정도로구나. 참 답답하다. 국정교과서 하자는 쪽도 하지 말자는 쪽도 제가 볼 때는 역사학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학, 정치 철학,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역사 아닙니다. 정치죠. 그건 역사를 가지고 정치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건 저는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정책을 할 때 적용해야 되는데
역사책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나라 역사책 갖다 놓고 보시면 얼마나 읽을 게 있습니까? 읽을 게 다 읽을 게죠. 다 읽을 건데 읽을 새도 없고 읽어가지고 이게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걸 어떻게 조합해야 될 건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책은 뭐 어는지 아십니까? 아, 그 세종대왕 몇 년에 났어? 그러면 그래? 빨리 가서 저 사전 찾아보듯이 역사책 찾아보는 거예요. 그건 사전이지 역사책 아닙니다. 역사책이 사전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자, 북송시대에 왔습니다. 자성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북송시대 왔어요. 신종시대. 북송이 건국해서 한 6, 70년 지났는데 북쪽에서는 요나라가 내려오죠. 서하가 들어오죠. 모처럼 만에 5대 10북을 갖다 통일하고 송나라가 했는데 그 국내 통일을 하고 요나라하고 서하를 대비를 못해서 서로하죠. 영종 신종 때 와서 죄송합니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살아갈 방법을 역사에서 찾아봐야 될 때 어떻게 할까? 역사에서 읽으십시오. 가서 쌓아놨어요. 산더미같이. 너 공부하고 싶어? 도서관에 가봐. 100만 권 있어. 100만 권 있으면 그것도 어디 다 읽고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요. 역사책도 그렇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이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을 써라.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말하자면 이 자지성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읽을 수 없는 책을 갖다 역사책을 갖다 놓고 저 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가 만드는. 그래 역사를 갖다 역사책이 가장 필요한 얘기는 우선 읽을 수 있는 분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이만큼 갖다 쌓아놨어요. 제가 흥분해서 목소리를 크게 했더니 그런데 이거 제대로 정리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조선왕조실록을 읽어서 어떻게 되나요? 정리해 주어야 됩니다. 빅데이터는 분석해서 결론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한 저 구석에 있는 그거 하나 끄집어내서 뭐가 어떻고 그거 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뭐 이게 역사학계의 그 병폐 가운데 가장 크다는 병폐다 봅니다. 하여간 그 다음에 이걸 읽고 사반공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반쯤 하고 업적은 배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역사책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리가 어프가 사실. 요새 또 역사책 쓴다고 그러니까 소설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역사가 독자에게 자기의 주의 주장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말아야 돼요. 왜? 그걸 하면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되냐, 이런 토론의 저기가 돼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결국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활용한다 그러면요, 저도 사학과 나오고 사학과 뭐 선생님 뭐 30여 년 하고 뭐 아직도 역사하고 역사 가지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역사하는 선생들 보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자녀 가운데 사학과 간다. 가만. 왜? 나와서 밥 먹노. 그 제가 역사 선생님들 많았고, 야, 그러면 너희들도 그만둬 그랬어요. 너희들도 역사 가르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식 보고 가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다른 사람 그 쓸데없는 거 가르쳐 주는 거니까 너희들 선생님 그만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역사가 뭐냐 하면 현재는 아무 실용가치가 없는 거. 그 실용가치가 왜 없어요? 인문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역사, 철학, 문학인데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병폐가 뭡니까?
인문학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인문학적 사유가 없도록 만드는 건 누구예요? 역사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공부 안 한 거예요.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저 이외에 다른 사람만 나무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가 시용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신감 있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송대에 말하면 그 신종이나 영종, 사마강에 의해서 말하면 이미 증명돼 나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이제 사망이라는 이 양반이 300만 자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자로 돼 있는데 이거 자성을 왜 쓰느냐 할 때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얘기인 걸 요약을 좀 해라. 아주 기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문이 이렇게 가는데 돌쪽이 이거 중심만 딱 잡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거기 연결시키면 되니까 연결시키는 게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그 중심 잡아서 기호 써야 된다. 근데 국가의 흥망과 백성들의 저기 뭐 화복이랄까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본받을 것도 있고 경계해야 될 것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자기가 힘들어서 역사서 썼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성음이 나온 다음에 제왕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제왕이 이 책을 읽고 정치를 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제왕학이라. 제왕이 물론 자성감만 제왕학에 속하는 거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 책인데 그 제왕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자성감이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이제 말하는 시용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상이 되십니까? 역사책이 시용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상상이 대부분 안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송나라 후에 원나라 세운 몽고 제국을 건 사람 쿠빌라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왔어요. 중국을 먹었죠, 무력으로. 그런데 거기서 자유통합이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읽고 이거 우리 몽고 애들한테 가르쳐야겠다. 야, 이거 몽고어로 번역해. 거기에 국자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최고 대학에서 이걸 번역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쿠빌라이는 자기 그러니까 병영에서도 이 자유통합 하는 사람한테 가서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그 시간이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싸움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종대왕, 우리나라 제일 정치 잘했다고 이게 거저 나온 거 아니죠. 자치통감 후문의라고 하는 책을 세종 때 하죠. 눈이 안질이 맥히면서도 이걸 갖다가 이제 했어요. 왜? 이걸 가지고 이걸 읽고 정치에 말하면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자기가 이걸 후문의를 달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각 도에다가 명령을 내요. 그때 종이 만들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30만 권을 만들려고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조지서 해가지고 30만 권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294권이거든요. 그걸 30만 권 가지고 하면 천지입니다. 물론 천지를 인쇄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냥 단순 숫자로 얘기하면 세종대왕이 자치통감 천지를 인쇄할 종이를 준비시킨 분이고 그 나중에 훈회에 만들어서 인쇄해서 오늘날까지 그 국보로 들어가 있죠. 훈회가 인쇄해가지고 그 지방관들한테 나눠줬죠. 과거 시험 때 시험 봤죠. 그냥 세종대왕이 그냥 하루아침에 기도 잘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이러한 말하는 교육과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늘 얘기합니다. 모태통 얘기합니다. 모태통. 자기 이 쿠빌라이고 이 저기하고 이 세종대왕이고 모태통. 모태통. 모태통이 좋은 대학 나온 줄 아세요? 좋은 대학 안 나왔대요. 그죠?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자,
보십시다. 호남 성립 제1사범학교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처럼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했느냐? 이 사람은 자치통감을 17번 읽었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요새 나와 있습니다. 모태통이 자치통감을 읽다라고 하는 글이고, 이것은 모태통이 구두쪽을 찍은 자치통감이라는 책이에요. 하루아침에 모태통이 위대한 중국의 지도자가 뭐 몇 차례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통의 힘에 의거해서 중국이 통일이 됐습니다. 뭐 하이 통일, 현재와 같은 영역을 갖고 중국이 된 그 기초를 잡은 것이 모태통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바라바라 흩어지는 나라가, 그런데 자치통감이 지령서가 아니라고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왜 시령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라고 저기를 합니까? 자, 지금 이건 몇 시까지 제가 얘기를 해요? 8시 제가 시간 맞춰서 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중국이 자치통감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 그러한 성공적인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을까? 거기 뭐 공산주의고 뭐 하니까 우리는 나하고 뭐 적대관계야, 뭐 나하고 친구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에게서도 배울 건 배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에게도 배울 건 배워요. 그런데 중국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것이 모태통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것은 중국의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중국을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을 말하면 새로운 하나의 단계로 넘어가도록 했다는 사실. 그것이 자치통감에 기록되어 있다. 자, 그래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커다란 것은 중국 문화를 만들었다. 중국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상적 바탕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그 무령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라고 하는 나라의 무령왕입니다. 전국시대의 얘기입니다. 전국시대. 그런데 무령왕이 그 조나라 꼭대기에는 흉노가 있습니다. 흉노가 매일 내려와서 말 타니까 자기는 그 농사 짓느라고 막 치마 뒤인 거 바지 저기 하고 하는데 흉노가 와서 이게 속도전이잖아요. 요새도 전쟁은 속도전이잖아요. 누가 빠른 문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요새 북한에서 뭔가 뭐 ICBM인가 뭔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속도입니다.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른 것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겁나는 거죠. 그것은 그 나라가 부자냐 작은 나라 가난하냐 하는 건 전혀 상관없이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나라의 무령왕이 이 흉노들하고 몇 번 만나보니까 이건 한번 툭 치고서 말 타고 딱 달려나가면 맨발로 아무리 쫓아가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흉노 배우자. 흉노한테서 말 타는 거 배우자. 그게 조무령왕의 삼촌이 조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너 미쳤어? 조카가 왕이 이러죠. 너 미쳤어? 우리 중국은 양반의 나라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바지 짧은 걸 입고 허리띠 해가지고 말 타고 돌아다녀? 말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게 자, 이 옷 복장 이제 뭐 이 흉노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호복 흉노 복장을 갈아입으니까 왕이 가라는데 삼촌인 조성이 조에 안 나와요. 왜? 이 양반이 중국이라는 양반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무령왕이 찾아갑니다. 뭐 몇 번 사신 왔다 갔다 뭐 긴 얘기를 그만두고, 당신은 우리 한족의 복장을 입어가지고 맨날 얻어 터져서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어느 땅을 잃었고 어느 땅을 잃었는데 계속 그래야 좋겠소? 그거라도 배워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고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야 좋겠어. 그리고 설득이 됐죠. 그래서 중국에 처음으로 기마술을 한 사람이 무령왕, 조나라 전국시대의 무령왕입니다. 우리나라 외국 문명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가요 서양 문명에 근대 와서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일본 통해서 중국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였죠. 제가 논문을 해보니까 고대로 올라가면 한 1000년 정도 뒤져요. 그건 뭐냐면 사마천의 사기가 BC 87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사마천의 사기를 본받아가지고 만든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야 1145년에 만들었잖아요. 1000년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로 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문명 가지고 얘기할 때 말이죠, 물 이렇게 딜방해서 물 이렇게 퍼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요새 보면 그 기계도 아니잖아요. 중국에 나타난 지 200년 정도 뒤에 가서야 겨우 나타납니다. 우리 자랑하는 거북선, 이 거북선 잘못 얘기하다 너 이 자식이 말이야 하고, 이순신 장군이 대단히 훌륭하지만 그거보다 얼마 전에 중국 배에서는 그러한 철갑 종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 그거 안 봐요. 왜? 이순신 제일 좋다, 이순신 제일 훌륭하다는 얘기만 하지, 이게 어떤 문명적 말하면 세계 문명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눈 감아버려요. 왜?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뒤떨어진 것 같이 생각되는가 봐. 그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과감하게 문명을 받아들이는 본부리야.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서양 문명 받아들이기 벌써 명말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무슨 천문 지식, 지리 지식, 의학 지식 우리는 막 가르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오면 이런 양코백이들 거 갖고 저 믿는 놈은 다 죽여.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원군 시대에 그거 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는 외국 문명에 대해서 과감한 정도의 말하면 수용을 하지 못한 그런 저기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입니다. 문명 아니고 문화. 그러니까 이제 예를 제가 불교 문화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중국 불교의 판박입니다. 하긴 불교만 우리가 중국 불교의 판박이 아니죠. 주자합 한번 받아들이니 이것이 조선 후기까지 내려와요. 그렇죠? 현재까지도 주자합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꽤 많아요. 근데 하여간 불교 문화입니다. 이건 인도 불교입니다. 그러나 세계 불교사에서 얘기할 땐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가 구별됩니다. 왜? 불교를 갖다가 중국 한역화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불교가 중국에서 이른바 지금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는 이른바 선불교라고 하는 거,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물론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있으면 중국에 와서 이것이
무슨 뭐 이제 뭐 달마, 해가, 승천, 도신, 홍인, 해능, 육조 해능 스님 오면은 뭐 하여간 이제 확 그죠? 그죠? 그럼 불교가 이제 그런 거냐? 중국이 불교가 들어온 것이 언제냐면 후한 때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이게 자 보세요. 저 꼭대기만 읽겠습니다. 초왕송 황로지미열이라. 그렇죠? 그 상 부도지 인자. 부도는 부타죠. 부타니까 부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제 3월 그 깨끗하게 저기에서 몸 닦고 해서 삼열했다. 여신 이제 신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그래 뭐냐면 이제 후한 명제 때인데요. 명제 때의 그 지방 제후왕이죠. 소왕이 불교를 믿었어요. 불교를 믿었는데 그 불교를 갖다 수용한 걸 믿으면서 여기에 뭐를 집어넣으면 황노지미열이다. 이건 황제 사상과 노장 사상을 들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 이른바 고승들이 딱 해서 이제 점잖게 입고 와서 설법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노장에 관한 얘기가 줄줄이 나와요. 높은 공부 많이 하신 스님일수록에 노장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그걸 좀 아시나요? 저 스님이 이제 노자 저기에서 끄집어서 얘기하구나. 장자에서 얘기하는구나. 그 아는 사람은 좀 알죠. 근데 대부분이 그게 불교적인 물론 불교. 그러니까 말하면 자기네 문화와 사상의 외래 종교를 가져다가 자기네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국 불교입니다. 우리는요 사상이 하나 들어오면 그걸 갖다 말하면 한 글자라도 바꾸면 삼문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종한테 해능스님 이거 해능스님이야. 이걸 바꿔 네가 뭐 그만큼 수양했어? 네가 바꾸다니? 이럽니다. 주작 들어와서 한 글자가 틀리면 뭐가 되죠? 삼문난적입니다. 그 사람이 삼문난적이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다 배운 거야. 다른 사상에 들어가면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 올 때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고, 그렇죠? 기독교 신교 들어올 때는 미국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감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아마 그 힘을 못 가졌으니까 그냥 그런 일이 없지. 전 그렇게 봐요. 만약에 기독교가 신교가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에 주권만 제대로 되고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으면 잘하고 아마 못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오더라도 목숨 걸고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죠? 막시즘 문제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막스가 레닌이 또 누가 이거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깨트려? 신봉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비판하고 막 이걸 갖다 해석해 나가는 걸 역사적 상황에서 해석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신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새 IS라고 하는 거죠.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신봉하는 사람이야. 꼭 광신도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사문난적 버렸는데 주자의 말씀 한마디라도 틀렸다고 해서 사문난적 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정치 싸움입니다. 사상을 가지고 사상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사상을 이용해서 정치적 실권을 얻으려는 얄팍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좌파다 우파다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이념에 의해서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고 그렇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세력 싸움이고 권력 싸움이다. 그걸 통해서 권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잡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점에서 그 사상은 없고 이데올로기만 있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중국은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캐패시티가 있는데 우리는 받으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확 저기 무슨 혁명이 일어나듯이 확 버리고 또 확 버리고 그냥 중간지대로 가서 그럼 중국은 어떠냐? 좀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주자하고 500년 와서 저기 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돼요? 송대 남송대 주자학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원대에서 명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명대 들어오자마자 양명 나왔죠. 명말에 원 고정학 나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체 발전을 할 수 있는 말하면 그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그런 저기를 못했다. 이건 뭐 궁중에 불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 문화에서는 만리장성을 무너뜨렸다. 만리장성은 중국 사람들이 북쪽 흉노들 보고 너희는 내려오지 마라 하고 성을 쌓은 겁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인류에게 유일하게 말하면 사진에 나와 있는 요새는 그보다 더 좋은 사진이 많으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것은 농경지대와 유목지대를 가르는 말하면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명이나 역사가 진보하는 것에 따라서 이 만리장성을 깨트려야 커집니다. 만리장성을 깨지지 않으면 커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 언제냐 하면 진시황 때예요. 통일은 했지만 저쪽 흉노가 들어오는 거 겁이 나서 그걸 막았죠. 그때 언제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세운 거잖아요. 망나라 때 짠 거잖아요. 무너진 거. 왜? 명나라는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그런 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사상사에서 이제 이른바 민족주의하고 세계주의라든가 대동주의라고 하는 게 이것이 교차하는데 중국이 약해질 때는 그 만리장성을 쌓고 민족주의, 혈통주의를 내세우고 주자학적 하고 주자학이 왜 나왔어요? 지금 주자학은요. 그건 만리장성 쌓는 주의입니다. 왜? 남송 때인데 남송은 금나라에게 황하유역을 다 내주고 그 회하까지 금나라가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송나라 남송의 황제는 금나라 황제가 너 오늘부터 황제해? 알았습니다. 삼촌 형님 그래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주희가 애국심이 강했는지 혈통주의적 사고를 만든 거예요. 그게 주장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받아들여서 이것이 중국의 전통의 모든 사상의 대표인 걸로 착각을 하고 우리는 부정적인 기능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기능이 있었어요. 왜? 임진왜란 때 들고 일어난 게 누가예요?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죠? 유학자들이 들고. 왜? 주자학에 의해서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울 생각은 거기서 나오고. 이 한말에 일본에 대해서 의병을 일으킨 거 다 누굽니까? 그 주자학자들이에요. 왜? 그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죽더라도 말하면 이 혈통주의가 강하니까. 군인들이 무슨 의병을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커나갈 수 있는 길은 주자학이 막아버렸습니다. 만리장성 쌌어요. 그랬는데 중국에는 이제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비족이죠. 선비족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선비족은 하고 한족하고는 혈통적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르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선비족이 들어와서 자기네 성이 이게 그 앞에 얘기는 이제 길다란데 자 우리 잘 아는
그 수나라를 일으킨 그 이제 누굽니까? 양견의 집안을 좀 봅시다. 양견의 집안이 성이 원래는 보육여야요. 성이 보육여견이에요. 그런데 북위의 선비의 성씨인데 그 아버지 양충 때에 서위의 공제가 야, 너 긴 그 성 하지 말고 중국식으로 좀 바꿔라. 그래서 양자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양견이 된 거예요. 양견의 아버지가 양충이 된 거고 그 아들이 양견이 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요. 여기 누굽니까? 북주 명제의 경명하고 이거 현의 독고신의 장녀예요. 그다음에 이연의 생모. 이연이 누구죠? 당나라 고조 아니에요. 고조의 생모가 원정 왕후인데 이 사람이 선비 귀족인 독고신의 넷째 딸이에요. 자, 그다음에 수문제 문헌 황과인데 선비족의 독고신의 그 이제 일곱째 딸입니다. 당나라도 그렇고 당나라 이연도 그렇고 수문제도 그렇고 그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그 북위 계통의 선비족들이 중국을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중국으로 변신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갖다 만리장성을 다 깨버려서 한족과 선비족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만주는 영 중국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 지역이잖아요. 그 청나라가 먹고 나선 못했더니 무슨 소리야, 청나라 건 다 우리 거야. 그 저들이 한족이라고 하면서 청나라 건 다 우리 거야. 그리고 만주자 이른바 뭐 동북공정이다, 청사공정이다, 별걸 다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여진 놈들이 쌍놈들 그러죠. 우리 박지정 교수 연구하신다요. 무찌르자고 오랑캐 이거 알고 그냥 학을 띄신 분이에요. 오랑캐가 우리 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랑캐가 왜 적이에요? 여진족이 이런 겁니다. 그게 우리는 경계를 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그렇지 않다. 중국이 커다란 이유가 닭발질. 이제 보세요. 여기 성씨가 얼마나 이제 선비족의 성이 중국식 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거 보세요. 이 성이 이쪽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하자면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말하면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문화를 중국 사람들은 뼈속에 가지고 개 중에는 가다가는 혈통주의적으로 경계를 쌓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그걸 안 합니다. 커지죠. 그래야 커지죠.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도 우리 가서 먹어서 중국을 우리 걸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중국 거니까 내가 절대로 안 가? 그럴 생각하십니까? 나는 한반도에서만 그냥 살래? 중국은 우리나라 아니니까 내가 가서 안 먹을 거야? 힘만 있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 이제 경계선을 이제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문화를 갖도록 그러한 사유를 갖도록 한 적어도 몇 사람의 지도자의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7명을 골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어느 출판사에서 와서 저보고 이제 책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잠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이제 첫째 번에 이제 무령왕 얘기인데 그건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시간 절약하느라고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이제 하는 한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한신이고 유방하고 저기 항우 또 이게 BC 205년, 206년, 207년 요 사이에 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인데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을 말하고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무슨 그 창의력 교육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교육 보면 창의력이 아니라 요새는 외는 공부밖에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를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돌아가서 머리 좋아요. 근데 국제사회에 나가서 경쟁을 하면 창의력이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논문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못 쓰고 있어요. 간혹가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길러주질 못하는 거예요. 창의력. 그러면 한신은 어떤 창의력을 가졌느냐? 그 항오 유방이 이쪽 밑에서 송고라고 하는 데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유방이 싸우면은 항상 그 항오한테 지잖아요. 그 지고 와가지고 한신이 가지고 있는 야 군대 내놔. 아니 저 유방이 왕이니까 한신이 달리니까 줘야지. 그럼 그리고 너 가서 좋은 나라 북쪽에 좋은 나라 저 가서 쳐. 아무것도 안 주고 군대도 안 주고.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젊은 사람 몽땅 불러가지고 갑니다. 좋은 나라 치려고. 좋은 나라는 그 진여라고 하든가 그다음에 장이라든가 장이라든가 누구야 그 거기 아주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있는 나라인데 가요.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 성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강이 있어요. 저쪽에 강이 있는데 이 강 지도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강이 있어요. 요 강. 요 강이 있어요. 이 한신군이 여기 도굴이 강. 요 강 건너가 가지고 물 건너자마자 거기다 진을 치는 거예요. 조나라 사람들이 병법에 나와 있는 거 뭐예요? 물을 등지고 하는 것은 죽을 길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병법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저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병법에 손자병법에는 무슨 병법이든 병법에는 물을 뒤로 하고 진을 치지 말아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한신이 가지고 있는 오합지졸을 가지고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 결국 이겼죠. 배수의 진. 왜? 내가 싸우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 테니까 내가 죽기 살기 이래서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래서 싸우다 죽자. 그거죠. 물론 한신의 전략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대답을 안 쓰면 0점 받는 이런 교육 체제 하에서 한신은 0점입니다. 병법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배수의 진 이거는 우리 군대 다 죽이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역발상을 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와 같은 우리 상황에서는. 그 한신의 역발상이에요. 그 이제 오합지졸을 가지고 자 이제 배수의 진 뭐 역발상이라고 하는 그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제 싸움의 진전 문제는 지금 여기 얘기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할 것은 이제 전한이 망하고 근데 후한이 들어가는 과정에 후한을 세운 나라가 누구냐면 후한 사람이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밑에 그 이제 아들이 유장이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명제입니다. 이 사람이 왕망이 전한을 갖다 완전히 먹어가지고 해서 왕망이 하다가 사방에서 반란 쫙 일어납니다. 왜? 왕망이 싫지 않으니까. 왕망이 정치하면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그래. 어쨌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쪽이 그 중심부가 장안이고 이쪽이 반란지에서 동부 지역에서 그냥 사방에서 반란인데 그 반란이 요 밑에 평림, 농림, 신시, 저기 정미 이게 다 반란 세력들입니다. 군대 세력.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 반란이 일어났는데 유수는 그 유수의 형이 있었죠. 형도 싸움 잘하는데.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반란 세력 입장에서는 그때는 아직도 좀 보수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황제는 유씨가 해야지. 왜냐면 유방 이후에 200년간을 황제한 사람은 유씨니까. 그래서 반란을 군대를 가지고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우두머리로 해서 믿어주질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씨 가운데 누구를 세워서 그걸 갖다 허수아비를 내놓고 자기들이 요리를 다 하려고. 뭐 정치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허수아비 내세우고 너 가서 그 앞에 가서 얼굴 마담하고 있어. 뒤에서는 내가 돈 먹을게.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얘기했나요? 그런 겁니다. 여사 오면 다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유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 바보 같은 사람 어디가 목동하던 사람 데려다 놓고 네가 황제다. 이게 황제 올라가는데 황제 등극식을 하는데 오줌을 찔찔 싸요. 겁이 나서 이 무장 세력들이 너 황제 해야 되니까 이거 황제 등극식에서 오줌을 싸요. 그거 왜? 그런 사람을 세워놔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유씨를 왜 세우냐?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본다면 시대적 분위기는 그래도 황제는 유씨해야지 무슨 소리냐. 유방의 후에 유씨들이 200년이나 황제했는데 그거는 별 말껍데기 같은 놈이 와서 황제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그건 정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안 거거든요. 근데 유씨 가운데 반란이 한 가운데 유수형 요 사람들이 이제 완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일어났는데 군대 세력으로서 참 가장 약해요. 그래도 그 형도 이제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이 사람의 무력을 가지고 말하면 이 무장 세력들을 갖다가 제압할 힘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을 하죠. 무슨 역발상을 하냐? 너희들 무력 가지고 있지? 나는 민심을 얻겠다. 민심을 얻는 건 뭐예요? 유가적 도덕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죽이려면 죽여. 나는 그래도 일을 실천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걸 해서 이 명제 유수 동생이 아들 명제가 황제가 됐을 때는 기라상 같은 장군들이 쭉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휘하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죠. 대학 세워라. 우리 그래도 좀 공부합시다. 군인들 데려다가 대학에서 하고 너희 자식들 좀 데려다 공부시키고 명제 황제가 직접 대학에 가서 자기도 강의도 하고 자기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 많이 했다고 알려진 영감탱이 하나도 스승님하고서 올려서 황제가 직접 그냥 술도 따라주고 고기도 따라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을 좀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를 싹 바꿔나가는 거예요. 10년 두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나도 무력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겠다고 유수가 만약 나섰다면 어느 칼날에 죽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것도 역발상이죠. 시대와 거꾸로 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195년 동안 말하면 후한을 갖다 이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유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냥 누굽니까 유수의 형인데 똑똑해요. 근데 워낙 이게 인망이 있고 그러니까 무장 세력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유수는 가서 자기 형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기록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장 세력들이 볼 때 아 저놈은 저 형제간에도 뭐 하여간 저 형하고 다르네. 참 겸손하네. 아, 저거 죽이지 말자. 간단한 거. 그 기록에 보면 혼자 있을 때는 베개가 적시도록 울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유수가 유열이 자기 형님을 갖다가 생각 안 해서 한 게 아니라 뭐 그 전에 5.16 때 은인자중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은인자중한 것을 말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역발상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간 사람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수는 하니까 말하면 중앙집권적 말하면 왕조를 세울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대신에 결혼 정책을 통해서 호족 연합 정권, 호족이라는 건 그 무장 세력들의 그 후예들이죠. 그걸 갖다가 해서 이제 후한을 건국해 유지해 나가. 이게 싸움 얘기예요. 유수, 이것도 아들 유장. 그 다음에 유비 얘기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뭐 삼국지 다 읽으셔서 뭐 삼국지 연이 뭐 읽어서 제가 그 전에 그 저기 할 때 이 유비의 얘기를 읽으면서 뭡니까 장비가 장팔상으로 탁 들고 거기에 장판교에서 탁 해서 아시죠? 생각나시죠? 얼마나 멋있게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제 모르는데 사실은 장비 너무 머리가 모자라죠. 그래가지고 유비는 전혀 이 시대의 후한 말에 이 황건적이 들어섰을 때 뭐 삼국지 연의에는 뭐 굉장히 뭐 훌륭한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유학자들이 그렇게 여기에 유표 여기에 손책 손권 요쪽에 조조 동탁 뭐 저쪽에 공선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땅 요 읍 하나도 가질 수 있는 그 토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리저리 쫓기다가 여기 유표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형주 지역에 여기 가서 갔어요. 그 같은 유씨라고 그래서 그 유비는 그래도 명성은 있어, 힘은 없어. 그러니까 저쪽 구태기 가서 너 여기서 있어라. 그리고 이제 유표가 형비에서 한 덩어리를 조금 띄워줘요. 그랬는데 유표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표의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조조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조한테 넘어갑니다. 그 유비한테 얘기도 안 하고 했어요. 유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버지가 나를 그래 대우했으니까 나는 너를 죽일 수는 없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냐면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유비를 따라오잖아요. 조조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형주 사람들이 유비는 그래도 인의가 있는 사람. 인의가 백날 있으면 뭡니까? 힘이 있어야잖아요. 힘 없이 인의가 밥 먹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만 명의 남부여대한 사람들을 갖다 가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옆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우리도 죽습니다. 요새 이제 군대 이동에 일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사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이 집사자에 쓰는데 집사자 일사자라고 하는 근데 이게 뭐냐면 군대가 완전 무장해서 행군에 가서 하루 저녁 자는 데까지의 거리를 일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냐면 30리다. 30리. 하루 종일 완전 분장하고 가면 30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1사, 제2사 이렇게 해서 거리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 10만 명이 조조가 쳐들어온다니까 이 유비는 그래도 인의한 사람들 뭐 백성들이 뭐 그래서 10만 명이 따라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조조한테 잡혀 죽습니다. 조조는 그걸 알고 5천 명의 기마병을 갖다 거느리고 여기 10만 명에 10만 명 다 이제 군대가 10만 명이 아니에요. 그 5천 명 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이러다간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백성들은 좀 띄워놓고 우리 길 갑시다. 이게 옆에 있는 부장들의 거리였죠. 그런데 아니다. 나에게 따라온 사람은 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물리칠 수는 없다.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장판교에서 여지없이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아들도 잃어버려가지고 그 바보가 됐다는 이제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간신히 자기는 넘어가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유비는 살 길이 그거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서 조조가 세력이 한 세력이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 동호 지역에 오나라 장강유역엔 그 손권씨, 손책, 손권 이 사람들의 세력이 이건 탄탄하죠. 몇 대를 거쳐서 거기 오 지역을 갖다 강남 지역을 지배한 사람이거든요. 조조는 이쪽에서 저기 자기 환관에서 중앙 조정의 저기를 갖다 갖고 그리고 이쪽에 환건 저기 산동 지역에 그 환건적이 했을 때 환건적 터면서 환건적이 항복하니까 그 가운데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 군사를 받아요. 황건적의 군대를 자기 군대로 만들어요. 중앙조도의 권력도 가지고 성상이니까 거기다 그 군대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탄탄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시대가 변했구나. 과거의 한나라 때처럼 유신에 뭐 어쩌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구나 하는 시점이 후한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일부 부분에서는 그래도 유씨여야지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를 갖다 들여다보면 아주 진보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보수적으로 나가는 사람, 이게 층이 쭉 있거든요. 그 시대가 지금 변한다. 그게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다 변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비는 아무런 토대가 없어요. 손권처럼 토호거도 아니고 조조처럼 중앙의 권력과 저기를 가지고 있는. 다만 그런 보수 세력, 그래도 유씨만이 황제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3분의 1, 4분의 1은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어떤 믿음을 줘야 됩니까? 유비한테 가면은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치지는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우리는 알려지기는 어질고 의롭고 그렇다고 우리가 소문나 있잖아요. 그 소문이에요. 실제로 그가 정치한 걸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나 그건 그렇게 해야 되죠. 나는 나한테 찾아온 사람은 죽어도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어요. 그 10만 명이 자기가 망할 걸 알면서도 내 이 사람들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저쪽 이제 촉한 사천성으로 들어가서 아무 토대도 없는 유비가 말하면 그 토대가 강한 손권과 조조와 더불어서 삼각형을 이룰 수 있는, 삼각형 가운데 다리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세력을 확보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짊어지고, 그 사실 그렇습니다. 요새 아까 IT 얘기하고 무슨 뭐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고전의 전문적인 거, 뭐 판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러든가, 그 아주 전과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또 살아갈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유비는 그런 이제 저기를 했다 이렇게 요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요거 이제 요 조정훈이 쳐들어오는 그 지형을 갖다 이제 제가 장판교 얘기도 이제 그려놓고 했는데 이거 뭐
자, 이제 그 다음에 실패한 얘기를 좀 하나 하죠. 이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서진 이제 그 사마시가 그 이제 그 조정의 통에 그 위나라에 있던 사마중갈 그 사마의 그 이제 아들들을 사마이가 아들을 가지고 조나라에서 저 위나라에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그 손자 때 와서 그 이제 그 사마시가 이제 진나라를 만들잖아요. 또 구테타를 해서 그게 지났는데 요건 이제 그때 파랑의 난이 나는 거고 이거 서진 망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국이 말하면 서진이 파랑의 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8명의 뭐 황제의 동생, 사촌, 삼촌, 오촌 이 8명이 그 각각 한 번씩 반란을 일으켜요. 그 사이에 북방에서 흉노족들과 강족 저자고 이런 오호들이 내려오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하고 아까 얘기한 만리장성이 깨지는 것도 서진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이제 파랑의 난이 이 8명의 파랑의 난이 일어난 바람에 그 내부적으로 싸우니까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히 내려올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5호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호가 이제 양장 밑으로 이제 그 동진이 내려가고 그 북쪽은 북위 이른바 5호들이 차지하고 있죠. 5호들이 차지하는데 이 여러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 가운데 저쪽에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말하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주변에 말하면 이쪽에 우리 쪽에 이제 연나라 그다음에 전년 이쪽을 갖다 다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북쪽으로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종족을 다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남은 건 어느냐? 남쪽에 있는 동진 하나밖에 남은 게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쳐내려옵니다. 얼마냐 하면요. 얼마냐 하면 아주 이 100만 명입니다. 여러 종교에서 다 내 군대네. 그래가지고 걷어가지고 내려. 그래가지고 요 밑에 와서 이제 비수라고 하는데 요 비수라고 하는 대로 이제 쉽게 하는. 그러면 동진에서 이걸 막는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만 명. 100만 명이 쳐내려오는데 8만 명 가지고 막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게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0만 명이 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이게 한꺼번에 100만 명이 한꺼번에 쫙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줄줄이 늘어섰을 거 아니에요. 앞에 가는 사람은 낙동강 가고 뒤에 나오는 사람은 저 압록강 그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100만 명 동원됐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하죠. 그래 비수에서 싸워요. 그게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여기서 이 비수에서 말하면 동진 군대와 이 전진의 군대와 싸워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 저쪽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데 동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한번 붙어보자. 너희가 힘이 센데 좀 붙어보긴 하자. 그럼 붙어보자. 강이 있어요. 비수라고 하면 강이 있어요. 그거 한번 붙어보자. 좋아요. 붙어. 그런데 야, 우리 강이라도 건너가야 너희하고 붙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너희 조금 물려가. 한 50년 물러가. 그럼 우리가 군대가 딱 강 건너가 갈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붙자. 가만히 생각해. 아직 8만 명이야 말이야. 여기 우리는 뒤에 100만 명이나 되고 거기에 20만 30만 가인 쳐진대 말이죠. 그게 게임이 됩니까? 50년 물렸습니다. 근데 좋은 게 있어요. 50년은 누구나 전진 사람이든 동진 사람이든 누구나 이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모두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군대가 사실은 져서 물러간 게 아니죠. 요놈 강 건너와 그러면 내가 납작 칠게. 이렇게 해서 일선에 있는 장군은 그래서 좀 물리자 이렇게. 근데 뒤에 있는
그 동진의 뭐 이제 장군이었다가 전진에 가서 항복한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야 비수에서 전진의 군대가 졌다 소문을 내버렸어요. 요새 언론 플레이 한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져? 아이고 저 군대 뭐 그래가지고 모두 뒤돌아서 가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를 밟아 죽였어요. 그냥 그 동진의 군대가 공격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기를 말아서 그 비수의 전투라고 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난 비극입니다. 이게요. 이 우리가 막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참 이 세상살이라 뭐 다 저보다 뭐 다 세상살이에다 그 일가견을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진은 너무 자만해서 이건 당연하다 뭐하다 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비수의 전투에 관한 뭐 지도를 가지고 이게 100만 명 얘기 이제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다음에 당나라 이제 근데 이 당나라 이태종 이세민 당태종 이세민이가 사실은 태자가 아니죠. 태자는 이건성이 있고 그 동생이 또 있습니다. 근데 당태종 이세민이가 워낙 말하면 그 수나라하고 이제 거기서 건국하는 과정에 공로가 많기 때문에 이건성이하고 그 동생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세민을 갖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궁중비사도 있고 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세민은 어느 쪽에서 중국의 서부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게 서부 지역 그리고 이건성은 동부 지역입니다. 항상 동부 그냥 같은 아버지의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너는 이쪽을 정리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라도 이것은 목숨을 건 싸웁니다. 그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를 때 이때 결단력을 내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당대적 이해죠. 여기에 이세면 활약과 위기 뭐 이렇게 얘기인데 요거 이제 후궁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절체절명 여기에 현무문이라고 하는 데서 현무문의 비극이죠. 여기서 이세민이가 자기 형하고 동생 이원길이하고 이건성이 와서 잡아 죽이잖아요. 자기 책임 활용 쏴서 죽여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형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그건 형제간이 아니고 이세민을 지지하는 서부 세력이 태자인 이건성과 이원길을 갖다 지지하는 동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무슨 형제간에 어쩌고 이세민이 얼로 날아갈지 몰랐을 거예요. 결단. 미안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이것이 뭐 좋은 결단인지 나쁜 결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 역사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지도자 가운데에서 우리 역사에서 근대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눈치 보는 것이 더 많았죠. 이건 그래가지고 결단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이제 실례로 이제 10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송태저 조광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송나라가 어떻게 되면 755년에 아까 당나라가 했는데 750년에 안록산 사망의 난이 일어납니다.
755년에 일어나서 송나라가 건국된 것이 960년입니다. 그럼 얼마 걸렸습니까? 200년입니다. 그동안 당나라 황제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황제가 아니었죠. 내부적으로는 환관이 말하면 군사권을 갖다 휘두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환관 싫다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뭐가 있냐면 절도사들이 수십 명이 존재합니다. 한 5, 60명이 존재해요. 황제가 명령을 내려도 절도사는 너 이제 절도사 그만두고 이제 이 사람 절도사 세워. 황제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절도사가 죽으면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 군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명목상으로는 당나라지만 사실은 755년 안록산 사사명이 난이 나가지고 이제 당나라가 이제 후량으로 바뀌고 이제 해가지고 주전충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송나라 건국 때까지 200년간은 5대 19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앙에 5개의 왕조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지방에 10개의 만한 작은 나라들이 존재했다. 분열이잖아요. 그럼 당나라 때 5, 60개의 절도사들이 그래도 정리가 돼서 5대 19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대체로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보냐 하면 당나라가 5대 19, 10개 나라와 5개 왕조로 나뉘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절도사가 각 지역을 이제 하고 있다가 이걸 이렇게 100년, 150년 지내오면서 그래도 힘센 놈이 하나씩 통일해 가지고 10개 나라가 됐고 50개가 10개 되면 통일이지 분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그거 어떻게 분열로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는 말하면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독자적인 정권 절도사, 이름이 절도사건 뭐건 독자적인 정권이 존재하는데 이게 5, 60개 있다가 이게 10개로 나눠서 이게 통일되어 가는 과정이지 이것은 이게 분열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단순히 그렇게 보고 분열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200년에 걸쳐서 거친 안록산 사사명의 난이 200년에 걸친 분열 속에서 겨우 송나라 조광열이가 든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년간 내려왔던 무장 세력들, 그게 절도사예요. 자기도 절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가 쿠데타를 일어서 송을 세운 거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송을 건국했는데 내 밑에 지금 있는 놈이 그 절도사가 반란 안 일으켰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자기도 했는데 그럼 새로운 시대를 열러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무장 세력의 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조광열의 생각입니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하여간 뭐 이렇고 이제 5대 19 송이다. 아까 송나라 이게 흔히 중국 사람들이 그 하는 베이조 시 빙취 그래서 한 잔 술로 정권을 놓게 했다. 자기가 아주 친한 사람 이제 아주 자기 밑에서 자기가 이제 절도사로서 송나라 황제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안 할 거라고 내가 어떻게 보장을 하냐? 그래 내가 어떻게 잠자냐? 네가 날 호위해 준다고 있지만 어떻게 내가 너희들 믿냐? 앞에 대놓고 아주 피를 나눈 거 같은 그 자기 부하들 앉혀놓고 그럽니다. 아니 황공해 죽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조광열이 뭐라고? 야, 내가 너는 믿니까? 너는 안 하겠지. 근데 네 밑에 있는 부하들이 가만히 보면 말이야. 네 밑에 부하에서 맨날 과장만 하고 있을 거냐? 네 밑에 있는 부하가 자기도 국장도 좀 하고 싶고 장관도 하고 싶어서 그 일으키는 너도 별 수 없어. 그렇죠? 아이고, 거기다 사표 땄습니다.
나타난 병권을 갖다가 황제한테 다. 그때부터 황제가 병권을 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갖다가 그래도 이제 군인을 갖다가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 대우해주면서 서서히 정치를 갖다가 문치주의 쪽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200년간 말하는 무식한 말한 절도사들 군대가 동무하다가 그걸 갖다 서서히 문치주의를 하고 아무런 토대가 없죠. 문제는. 그랬는데 호원이라고 하는 제가 가끔가다 호원이라고 하는 요새 우리는요 송학, 송대, 주자학, 성리학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원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기껏해야 알아야 이제 주장정주 하는 정도는 알아요. 주렴계, 자행거, 정인천, 정명도, 주작, 주의 이것밖에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이 호원이라는 사람이 그 혼란 속에서 그 5대 19의 혼란 속에서 태산으로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태산 10년 공부하는데 집에서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면 그래서 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잘 있습니다. 그것만 착 읽고서 편지를 갖다 시내가에 던져버렸더래요. 그게 이제 오늘까지 태산에 남아있는 투성안이라고 하는 시내입니다. 그렇게 10년 공부하고 나서 거기서 제자를 길렀죠. 주희가 우리가 얘기하는 주자학을 맡는 주희가 누굽니까? 호원 손복으로 해서 송원하관, 명유하관에서 유학자들의 계보를 가지고 한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더라. 그걸 갖다 내 제자보고 박사 논문 쓰라고 분석시켰죠. 주희가 계보를 따져보니까 누굽니까? 호원 안정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호원의 5대 손입니다. 제자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스승을 섬겼느냐? 자기 제자가 1700명이에요. 그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주렴계라든가 장애거라든가 이런 무슨 범중함이라든가 이러한 위대한 말하는 송대를 이끌어간 학자. 그들이 만들어낸 성리학이라고 하는 철학체계는 동아시아의 1000년간을 유지하는 철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정주만 기껏해야 알고 호원 손복 몰라요. 왜? 이것도 또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공부하죠. 하늘에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1945년 해방되고 위대한 스승이 저도 선생님을 하고 30년 살았는데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봐야죠. 이 교육이 이렇게 된다는 건 그런 얘기를 어쨌든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호환이나 이 안정 호환 선생이나 이제 손복 같은 석계하고 손복 같은 스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 호의호식하라고 도와주라는 거 아니고 이 나라 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이 나라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제 이거 1000년 동안 이게 왕한석 사망 다 이 제자입니다. 자, 결론으로 시간 20분이 돼서 제가 마치려고 결론 쪽에 내봤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동아일보 보니까 궁수통이다. 궁중통이다. 궁하면 어디가 코너에 몰리면 통하게 돼 있다 그 얘기. 이게 맞아요. 이 기자들이 모르니까 그냥 들은 풍월로 건사한 것 같으니까 쓴 거예요. 꽉 맥히면은 나갈 길이 없습니다. 꽉 맥히거든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역에 궁죽하면은 변해라. 변하면 통한다. 그 변을 빼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해가면서 미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아침 신문에 어느 신문에 동아일보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느 기자가 궁주통이니까 뭐 이제 궁하니까 이제 통할 거다.
골목길에 탁 막혔는데 뭐가 통해야 통하기는 방향을 바꿔야 옆 골목이 나온 겁니다. 그래 궁즉 변이고 변즉 통해. 그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대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몰려 있고 우리 선배들이 사는 시대도 궁지에 항상 몰려 있어요. 왜?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국가 간의 경쟁, 개인 간의 경쟁, 사회 간의 경쟁 언제든지 우리는 궁지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여러분 궁지에 안 몰려 있어요? 저는 정년 퇴직한 지 12년 됐습니다. 항상 궁지에 몰려 있다는 기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하는 일을 줄일 수는 없죠. 이나마라도 하고 있다. 죽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저인데 송대에 나온 얘기 선우후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 천하지 우유하고 후 천하지 나이락한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을 해라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아편 마신 것처럼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지도자라면 이래가지고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먼저 해요. 그게 선무입니다. 그 다음에 후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게 송대의 범중함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당대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뭐라고 하냐면 온 천하 백성들이 다 즐기고 나서 그 뒤에 가서 즐겨라. 이게 선후락. 선 천하지 우유하고 후 천하지 나이라가. 요새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걸 많아서 가만히 보는데 전 재주가 없어서 그걸 못했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지도자라는 사람. 더니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 번역이야. 근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나는 교수 참 무시합니다. 왜? 비겁하기야 그지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다녀. 그 한대 거 읽어보면 재밌어요. 어느 정도로 찾아다니냐? 밤낮을 가지지 않고 높은 사람 찾아다닌다. 뭐 이렇게 역사 기록에 나와요. 그건 뭐 오늘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앞서갈 때 말하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이것은 충분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 그 데이터는요, 제가 일단의 분석을 한 중국이 성공한 이유를 분석하고 거기에 지도자가 어땠다는 얘기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제가 분석한 것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그런 빅데이터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말하면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말하면 역사는 물론 재현은 안 됩니다. 재현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말하면 이제 알아차리고 나갈 수 있어야 그래야 그래도 지도자라고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밥 먹을 게 없어서 높은 자리에 가서 월급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요새 밥 먹는 거 보니까 저는 이게 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잘 먹는데 그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저는 연금을 받거든요. 나 연금보다 적게 받는 월급쟁이들이 와서 먹는 거 보면 술 먹고 야단도 없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 가는 건 아니겠죠. 그것은 그만큼 책무가 무겁죠. 천하를 짊어지고 갈 책무를 갖는다는 그런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 책무를 다 하신 분이 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책무를 늘 깨어서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제발 우리나라 교육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두서없게 그냥 중원부원
제 말씀을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